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1919년 김도상 감독이 연출한 활동사진 형식의 의리적 구터가 개봉을 했고 그게 한국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꼭 100년, 제72회 칸 국제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황금종려상 수상, 한국영화 100년에 걸맞은 선물이었는데요. 칸에는 또 한 편의 영화가 초청됐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섹션에 소개된 악인전인데요. 관객 여러분께서 칸에 가기 전부터 사랑해 주셨던 그 영화 속 법률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이조로 변호사, 빨리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악인전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손잡은 조직폭력배 두목과 강력반 형사의 공조, 악인전입니다. 아니 반장님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 며칠 전에 칼 살벌하게 맞았어요. 너 찌른 이 연쇄살인범이야. 팔려. 그런 날이 칼이나 처먹고 다니고. 어떻게든 찾아와.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네 일이나 해.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 야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겠다. 마지막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오케이 콜. 아, 잠깐 봐도 짜릿하네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묻지마 범죄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 점점 다양화되면서 이제 그 범죄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있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묻지마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조직 폭력배 두목과 강력반 형사가 그 조직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협조하는 내용.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흥미로운 것은 그 강력반 형사는 약간 선으로 나오고 조직 폭력배 두목이 그보다 더 악한 너 그냥 사람은 나한테 정보 다 연쇄 넘기고 살인범. 그래서 선과 악을 약간 대비시켜서 약간 상대성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리한 설정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이 주인공인데 너무 막 아무리 악이라고 해서 막 막무가내로 처단하면 이게 경찰의 뭐 또 위상을 흔들었다 어쩌다 뭐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이럴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경찰처럼 이렇게 범인 잡으면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가 확 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폭 중에서도 이 마동석 거의 뭐 주먹 하나로 좀비 잡는 그 남자가 막 때려 부수니까 뭔가 쾌감도 있고 영리한 설정 좋은데 제가 좀 꼰대여서인가요? 저는 걱정도 했어요. 뭐냐면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조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한테. 너희들은 월급 받고 일하지. 우린 목숨 걸고 일해. 약간 조폭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미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꼰대 같은 생각도 해봤어요. 살인마를 잡는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그냥 단지 조직의 보스의 모습이나 건달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마를 쫓아나가면서 자기가 추리하고 여러 가지 형사처럼 그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좀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칸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었느냐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닌데 사실 칸에서는 누가 한국에서의 탑스타인지 뭐 신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연기력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이제 레드카펫에서는 아직 영화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생긴 외모로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주연인데 사실 조연 배우 비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김무열 씨 아니면은 뭐 김성규 씨 사실 잘생겼거든요. 김성규 씨 많이 카메라 비추더라고요. 근데 마동석 씨를 아는 것처럼 막 비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사실 3년 전에 부산행이 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상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동석 씨 못 왔단 말이에요. 드라마 촬영한다고. 그때 당시에 마동석 씨가 정말 좀비 맨손으로 막 팍팍 때려잡을 때마다 네 칸만 가면 돼. 리미에르 극장에 울리도록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랬는데 그걸 마동석 씨가 못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뭐 초짜야. 아무도 모를 거야 했는데 웬걸 마동석 씨한테 들었는데 뭐 길만 가도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왔든 유럽 어느 나라에서 왔든 트레인 하면서 알더래요. 말하자면 레드카페 등장할 때도
이 카메라 감독님들도 아시는 거고 또 리메르 대극장 들어갔더니 악인전 상영되는데 역시 마동석을 알더라고요. 장동수가 막 처음에 막 샌드백 치잖아요. 막 이빨 뽑고 뭐 액션 할 때마다 그렇게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겠다. 마지막에는 뭐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이 연쇄 살인마가 나오니까 그 얘기부터 해보죠. 아니 이 K 연쇄 살인마 K 가다가 그냥 앞차 뒤에서 자기가 박아요. 그리고 앞에 분이 우리 보통 하는 막 목 잡고 막 허리 잡고 내리면 그때 죽이고 달아나고. 이거 법적으로 좀 해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실수로 이제 추돌 사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화 장면은 고의로 한 거고 실제 일어나는 것은 과실로 이제 그 부딪히는 경우인데 고의와 과실을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추돌 사고, 그냥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든지 네. 또 브레이크를 갑자기 띄었다든지 해가지고 앞에 차를 추돌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앞차 운전자에게 이제 상처를 입혔다. 네. 경미하다가 하면 과실 폭행이 될 텐데 네. 과실 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를 입은 게 전 2주 정도 된다,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과실 치상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화 장면처럼 고의로 추돌을 했다라고 하면은 특수 폭행 죄송합니다. 또는 길이 특수 너무 상해죄로 미끄러워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운전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라고 하면은 폭행이 되는 거고 네. 좀 중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상해가 되는데 특수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수 폭행, 특수 상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앞차를 고의로 추돌했기 때문에 이건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추돌한 거 말고 내리고 나서 죽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추돌만 한 거 같은 경우는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인죄, 이 모든 전체 행위가 살인죄로 처벌되지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맞다. 우리 지난해에도 배웠죠. 작은 죄랑 큰 죄 저지르면 큰 죄. 이거 뭐 앞에 고의 추돌한 이거 뭐 특수 폭행, 특수 상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살인죄만 적용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큰 죄가 성립되고 뭐 작은 죄가 있으면은 큰 죄만 성립되고 작은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죄가 성립되잖아요. 사체를 유기하면 살인죄도 성립하고 사체 유기죄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살해할 때 네.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옷 이를 찌르면 옷이 찢어지니까 옷 찢어지는 부분은 재물손괴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성립하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죄만 성립됩니다. 그럴 때. 예, 그래서 각각 경우에 따라서 뭐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원칙적으로는 각 죄가 저지르면 그 죄에 따라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 하면은 무조건 포함되고 그래서 성립 안 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 영화에 비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 경우를 또 그럼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지금 K는 우리 장동수, 마동석을 쳤어요. 고의로 쳤는데 그 다음에 내려서 찔렀어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고 살인 미수예요. 그러면 살인 미수로만 처벌돼요? 아니면은 찔러놓고 도망갔으니까 여하튼 처음에는 차로 쳤으니까 차로 친 다음에 도망갔으니까 뺑소니범으로 처벌이 돼요, 안 돼요? 뺑소니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뺑소니범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또는 사망케 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있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의잖아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고의로 입혔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성립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뺑소니는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고의가 포함돼 있고 뺑소니는 과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살해를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동수는 조직 폭력배의 두목. 보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폭력 조직 결성하면 우리 처벌된다고 지난해 배웠던 것 같은데 복습 한번 해보죠.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결성, 조직, 활동 이런 경우만 성립되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그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범죄 단체만 결성을 하면 바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약에 몇몇 사람이 요번에 한 번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삼삼오오 모였어요. 그래도 뭔가의 결성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가 아니라 이제 공모, 공동정범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는 망을 보고 B는 물건을 훔치고 네. C는 뭐 이걸 작물을 처분하고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뭐 어떻게 다 처리를 했다. 네. 이런 경우는 절도의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공모 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다 정범으로 보는 거죠. 정범으로 봐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통솔 체계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지만 단체로 볼 수 있는 거지 단지 한 번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너는 여기 이걸 A 역할을 맡고 B 역할, C 역할 약간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조직 결성의 목적, 시간적 계속성 예. 그럼요. 따져볼 조건들이 많군요. 자, 근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고의로 차 사고 내고 찔렀지만 우리의 장동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는데 자존심에 스크래치 엄청 간 거예요. 어떻게든 쳐줘와. 아유 빨리 식었어요. 그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데.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내가 꼭 잡아서 처단하겠다.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수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머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늘 괴롭히던 최종비도 내가 돼. 김무열하고 손을 잡고 잡은 다음에 먼저 잡는 사람이 차지하자. 차지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 먼저 잡으면 감옥에 넣고 내가 먼저 잡으면 나 알아서 처단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폭하고 경찰하고 손잡는 거 불법 아닐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근데 그 장동수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 연쇄살인범 K를 현장에서 자기를 칼로 찌를 때 잡으면 현행범 체포로는 적법합니다. 그때 잡았으면. 네, 그때 잡았으면. 그리고 쫓아가서 잡았으면 현행범 체포로 적법한데 현행범 체포로 적법하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네. 현행범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잡았을 때는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잡는 경우는 체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폭행이나 뭐 가혹행위라면 거기에 따른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은 바로 즉시 경찰관이나 검사한테 바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감금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면은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렸을 때 혹은 그때 도망가는 K를 쫓아가서 잡았을 때 이때 현행범을 잡은 거라서 괜찮지만 뒤에 시일이 지나서 잡으면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죄가 성립이 된다 이건데 그 현행범 우리가 말로는 많이 쓰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인가요? 현행범은 그 범죄 실행 중이거나 범죄 실행 직후에 있는 자를 현행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현행범입니다. 범죄 실행 중이잖아요. 물건을 훔치고 그 주인이 뒤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도둑 잡아라 하면서 네, 잡아라. 범죄가 실행 직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누구나 다 체포할 수가 있고 일반인이 체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현행범도 그 일반인이 다 체포할 수 있죠.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준현행범도 누구나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준현행범은 또 뭔가요?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현행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범하고 같이 취급되는 사람을 준현행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이야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핸드백 같은 게 훔쳐 달아나면 네. 도둑이야 도둑 잡으러 해 쫓아가잖아요. 네. 범인으로 지목돼서 쫓아가는 이런 경우가 준현행범이고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상해를 가했는데 네.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다.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를 이제 상해를 가한다든지 살인 미수 살인 네. 사건을 했다고 하면 자기 옷에 피가 묻을 수 있고 손에 피가 묻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인지 물음에 대해서 그냥 도주하려고 할 때 보통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들이 뭐 실례하겠습니다. 뭐 자기 이제 신분을 밝히고 이제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확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준현행범으로 봐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의 경우로 볼게요. 이 장동수 일반인 말고 형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행범 아닐 때 그럴 때는 막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어서 와라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을 안 한다든지 하면은 뭐 임의 동행을 요구한다든지 같이 경찰서에 가시죠. 그럼 거부해도 됩니다. 근데 범죄한 게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장주 예외로 네. 현행범 같은 경우는 즉시 범인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증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영장주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체포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데 현행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한 거고 그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범죄 그 한 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커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로 가는 건데 원칙은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외외적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게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 체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어도 만약에 이미 현행범이 아니야.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엔 종료가 됐어. 그 순간이 아니야. 직후가 아니야. 그러면 범인인 것 같아도 확 못 잡는 거군요.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김무열 형사 정태석이 K를 긴급 체포로 잡은 거군요. 그죠. 긴급 체포가 돼야지만이 그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는데 현행범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가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K를 잡은 거기 때문에 네.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장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에 네. 해당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을 때 긴급 체포를 하는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의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도 불안정하고 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거기서 잡았으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로 그 연쇄살인범 K를 강력반 형사가 긴급 체포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긴급 체포로 잡은 다음에는 뭐 검찰이나 법원에 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뭐 필요한 사후 처리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 K가 여러 번의 범행을 하는데 그중에 좀 평상시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가정의 가장을 사실은 이미 죽여놓고 마치 돈 보내주면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돈을 요구한 그 경우인데요. 사실 그럼 이걸 보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그냥 죽이기만 한 것보다 죄를 더 여러 가지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인죄가 너무 크니까 살인죄만 처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다른 때보단 달라 해서 합산해서 뭔가 더 중하게 처벌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을 살해한 것은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훔쳐가잖아요. 자기 그 네네. 남자의 차를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한테 그 남자의 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내놔라. 잘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합니다. 네. 속이면서 또 협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이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보이고 협박을 해야 돈을 요구하니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 이 범죄는 공갈적인 협박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돈을 못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갈 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 그리고 그 차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 그리고 부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다 못 뜯는 것은 공갈 미수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 다릅니다. 살인죄는 남자가 피해자인 거고 절도죄는 상속인들의 점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공갈은 누가 협박받았죠? 부인이 받았으니까 공갈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피해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별도의 죄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왔고요. 자, 이제 영화는 거듭거듭 흘러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강경호 연쇄 살인마를 K를 이 김무열이 잡죠.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구치소에 갔는데 여기에 그 명찰 같은 거를 달았는데 뭔가 좀 색이 평상시 영화에서 보던 거랑 좀 달라 보이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을 맡았을 때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하고 형사 사건을 맡았는데 명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판사하시는 분이나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거 사실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따로 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네.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하얀 명찰.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통 예. 하얀색에 써 있거든요. 마약 범죄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범죄는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조직 범죄, 조직 폭력배 같은 경우는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사형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도소에 있고 형이 확정 안 된 미결수는 구치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긴 합니다. 근데 사형수 같은 경우도 기결수도 구치소에 있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네. 서울 구치소 하면 미결수만 있는 데잖아요. 네네. 근데 기결수인 사형수가 거기에 수감돼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는 확인 안 해봤는데 상담 뭐냐면 그 접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성폭력 관련이라든가 횡령 이거는 일반이라서 하얀색을 예, 그렇게 될 받는 거라고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이제 조직범죄 노란 명찰을 차면 그 특별 접견이라고 그런 게 네. 있어요. 가족들끼리 이제 얼굴 보고 하는 거. 보통 접견을 가면은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얼굴을 마주보고 손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마주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견을 하지만은 일반인 접견, 저는 일반인 접견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내 구멍이 뚫린 데에서 잠깐 하고 그쵸. 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 접견 같은 가족들끼리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손도 잡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범죄, 노란 명찰을 차서 조직범죄가 되면은 특별 접견, 특별 면회가 잘 허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버닝썬 게이트의 마약 사범들은 파란색을 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 또 오늘도 이렇게 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초청된 영화를 통해서 또 법률 얘기 해봤는데 아, 또 이게 워낙에 범죄 영화여서 그런지 다양한 얘기 재밌게 나눠본 것 같아요. 오늘 뭐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색깔이 거칠잖아요. 네. 그리고 거칠고 굵고 약간 안 좋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많이 네. 나오고 하는데 그 영화로서만 보면 그 감정적인 거 영화로서만 보면 시원시원하게 너무 영화를 잘 만든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범죄가 약간 미화된다라는 조직 폭력 범죄가 미화된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영화는 영화로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 자체로는 시원시원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처럼 영화는 영화다. 맞습니다. 영화는 영화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철호 변호사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영화 들고 다시 만날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 you ever
영화 악인전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죠. 실베스타 스텔론이 제작자로 나서 더욱 화제인데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주인공이 할리우드 배우가 아니라 마동석 배우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동안 마블 영화 존윅 3까지 누가 봐도 좋은 기회를 고사했던 마동석. 그 이유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할리우드 영화에 어느 배역으로서가 아니라 악인전처럼 우리의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자신이 그대로 주인공을 맡는 길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가능했던 건 마동석 배우가 팀 고릴라라는 창작 집단을 운영하며 쌓은 콘텐츠, 또 영어 시나리오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할리우드 진출의 제2막을 연 마동석 배우의 앞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 속 이런 법도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